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얻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설문지에 의한 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지를 만드시게 될 거예요. 만드시는데 그 설문지를 이제 얻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이냐. 뭐 이걸 코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정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할 건데 오늘은 이제 뭐 입력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설문지 모양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 문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문 문항은 여러분들이 만약 설문을 받게 되면 뒷부분에 보통 이런 설문이 꼭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인구 통계학적 질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데모그래픽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설문을 얻게 되면 나중에 그 설문이 뭐 남자한테 얻은 것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 얻은 것인지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특징이요. 사는 곳은 어딘지, 직업은 어딘지, 학력은 어떻게 됐는지, 뭐 수입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인구 통계학적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앞에 있는 설문이 뭐 학력이나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은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맨 뒷부분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 네 가지가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체크를 하고요. 귀하 연령 어떻게 되십니까?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기혼 여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답변을 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답변을 얻었으면 그것을 이제 코딩을 해야 될 거예요. 코딩을 하는데 코딩은 어떤 식이냐면은 뭐 여러분들 제가 만약 이렇게 얻게 되면 1번 응답자니까 1번 응답자가 1, 4, 5, 1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4, 5, 1.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한테 얻었다 그러면 100줄이 가고 100,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이걸 가로로 입력해야 되는데 세로 입력해야 된다. 그것이 헷갈리는데 응답자 한 사람의 답변이 가로로 쭉 한 행으로 쭉 입력이 돼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야지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SPSS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뭐 자동으로 알아서 표도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항 자체가 이제 변수죠. 이 문항 하나하나가 이제 변수거든요. 이 변수가 어떻게 측정이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뭐 남자라 했으니까 1번으로 입력을 하긴 했지만 그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 갖고 있는 어떤 숫자적인 의미는 없죠. 예를 들어서 1하고 2는 더, 이게 더 크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목은 숫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서. 단지 그냥 빈도수, 1이 몇 명, 2가 몇 명. 이 빈도수 또는 남자들의 뭐 만족도, 여자들의 만족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데만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변수인 경우는 우리가 통계를 구하면 빈도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빈도수 아니면 분류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목 변수라고 이야기해요. 명목. 이 명자가 이름이란 뜻이에요. 명목 변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목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명목 변수가 이것도 있죠. 예. 이것도 역시 명목 변수죠. 예.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이것도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명목 변수 기억나시는 거는 뭐 직업이 뭐냐, 어디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명목이겠죠. 자,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 뜻은 뭐 10대라는 뜻이겠죠. 10대, 20대, 30대, 그 다음에 40대 이상. 이것도 역시 항목은 항목인데 약간 순서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순서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서형 척도. 예. 이건 명목 척도라고 하고 순서형 척도라고 하고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도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약간의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연령을 물어볼 때 만 몇 세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량형 척도예요. 계량형.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SPSS에서는 이렇게 척도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척도에 관해서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먼저 데이터의 입력은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폼 같은 걸로 만약에 설문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이것이 엑셀에 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엑셀을 불러오는 형식이에요. 과거에는 진짜 이렇게 설문지 잔뜩 쌓아놓고서 넘겨가면서 옆에서 부르고 옆 사람이 다 입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 결과가 엑셀 같은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SPSS에서 불러오죠. 우리가 그때 이제 변수와 케이스를 잘 생각해서 아까 이 케이스가 응답자라고 그랬죠. 응답자. 만약 응답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이게 100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수가 뭐 10개다 그러면 이쪽으로 10칸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목 순서 계량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강의평가 설문지요. 이거 설문지는 뭐 경험 여부 다 하셨을 거예요. 강의평가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면 평가 설문지를 하죠. 설문지 하는 이유는 뭐죠? 강의평가를 하는 이유는 강의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얻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뭐 이해를 잘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도도 있지만 두 번째 의도로는 또 강의 평가를 해서 강사들을 등급을 매겨서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해서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나요? 예.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개선의 어떤 노력을 하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죠. 그래서 강의 평가에 대해서 설문지를 얻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 설문지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강의란 무엇인가? 강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강의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죠. 교실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교실 밖에서
또 연구실에서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라는 것은 뭐 준비를 뜻하겠죠. 교수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왔느냐라는 것이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뭐 이해하기가 쉽게 했느냐, 또 뭐 이런 것들이고,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면담이 좀 쉬웠느냐, 오피스아워 같은 거요. 또 그 다음에 성적은 좀 공정하게 매겼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문을 만들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강의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건 나중에도 여러분 꼭 필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런 강의를 이루는 요인들을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요인들이 어떠한 변수들로 측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예, 만약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볼까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느냐, 그 다음에 적절한 수업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실하게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성 같은 거를 보는 거, 준비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계획인데, 강의 계획서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도 미리 정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이것도 준비고요. 그다음 이것도 준비고. 그리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 성적 평가 같은 거요. 난이도는 좀 약간 좀 있지만 어쨌든 요렇게 뭐 나름대로는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인 분석을 배우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 요 끝에 거는 뭐 이제 전반적인 만족도니까 빼고요. 요 9개가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인데, 이 설문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나눠지면 설문이 잘 구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의평가 설문지를 만든다. 그럼 사람들이 강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러이러한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이런 요인들은 이런 설문으로 뭐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진짜 이 설문들이 그런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문을 만드는 것도 그냥 대충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한번 물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만들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요인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설문의 신뢰성, 타당성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예, 지금 너무 제 것만 듣고 있어가지고, 제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렉처 이밸류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다 SPSS가 깔려 있죠?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제 여는 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컴퓨터도 열라고요. 예? 오늘은 조금 좀 여러분들이 실습도 좀 해가면서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원격으로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SPSS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통해서 익숙해질까, 좀 그런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평가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정말 아주 일부분이에요.
2002년도에 1학기에 딱 두 사람의 그 담당 교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존 틀맨이라는 강사와 저 뒤에 가면 빈센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영어회화 강사의 수업을 쭉 이제 강의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한테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년도냐, 몇 학기냐, 과목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고, 분반, 과목명, 이수는 뭐 교양 필수, 수강 인원이 몇 명이었고, 교수 코드, 교수명, 소속, 직급, 주간이냐, 야간이냐, 그다음에 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항목 1, 항목 2, 항목 3,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SPSS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요게 지금 밑에 보시면 데이터 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보기는 여기 데이터만 보는 건데, 변수 보기를 눌러보시면, 방금 했던 그 변수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어요. 첫 번째 변수는 연도. 보시면 연도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학기. 그러다가 아까 잘 모르는 게 항목 1, 항목 2였는데 그것에 관련돼서는 여기 설명할 수 있는 레이블이 있어가지고 1번 질문은 교수는 강의를 휴강 없이 충실하게 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항목 1은 강의의 충실성, 항목 2는 뭐 강의 계획서, 항목 3은 교재의 적절성, 뭐 항목 4는 강의 준비, 그다음에 항목 5는 이해하기 쉬운가, 그리고 이거는 수업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레이블로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지만 연도 같은 것들은 이제 명목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학기, 고치 뭐 이런 것들이고 수강 인원 같은 거는 인원수니까 이렇게 보시면 척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명목형, 순서형, 척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척도라고 되어 있죠. 이 척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억하시는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몇 점 척도로 얻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문 많이 해보셔가지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5점 척도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해서 5점 척도. 가운데는 보통이다 또는 뭐 모른다 이런 중립점이 있죠. 이것도 5점 척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척도로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척도라고 지금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해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얻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게 뭐 요약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요약을 하는데 분석 가시면 표라는 게 있어요. 표. 이 SPSS는 표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용자 정의표 이렇게 눌러보시면 잔수가 좀 나오는데 이건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표라는 게 뭐 가로, 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다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담당 교수명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교수명은 명목 변수였거든요. 아까 명목 변수는 뭐 분류하는 데나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하는 데나 빈도수를 구하는 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표를 만들고서 확인 누르면 이제 그 출력 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빈도수가 나와요. 지금 현재 한 400명 자료인데 빈센트가 담당한 학생이 191명, 존 틀맨이 담당한 학생 수가 209명 이렇게 빈도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분석 가셔서 표에 가셔서
요 틀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만약에 첫 번째 문항이요. 1번 문항. 교수는 강의를 휴강 없이 충실히 하였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빈센트의 평균값, 존 틀맨의 평균값이 나와요. 단지 지금 소수점 자리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요약 통계량에 가셔서 그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좀 올라가면 NN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해놓고서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선택한 항목에 적용 한번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 누르시면 1번 문항에 대해서는 빈센트는 평균이 3.95, 존 틀맨은 평균이 4.02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지금? 다들? 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커졌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분석하셔가지고 표에 가서 지금 1번만 했는데 뭐 아까 설문이 10번까지 있었죠. 그래서 2번을 이렇게 밑으로 갖다 놓고 3번도 이렇게 밑으로 갖다 놓고 또는 뒤에 거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값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역시 소수점 아랫자리가 안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셔서 표에 가셔서 요약 통계량에서 NNN으로 바꾸고 소수점 두 자리로 바꾼 다음에 모든 항목에 적용 그리고 닫기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있군요. 예.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표에 보시면 이게 10가지 문항이고 제가 평균도 구해놨거든요. 평균도 맨 밑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자릿수를 빼먹어가지고 자릿수가 소수점 두 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체 평균을 보시면 빈센트는 평균이 3.7이고요. 그리고 존 틀맨은 평균이 3.66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느낌상 3.72하고 3.66은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빈센트가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어요. 빈센트가 조금 더 잘했구나.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근데 어떤 거 보면은 빈센트보다는 존 틀맨이 더 점수가 높은 게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차이가 딱 나죠. 빈센트가 점수가 높고 존 틀맨이 점수가 낮죠. 그래서 이 전체 평균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전반적인 만족도고 이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이 9개 질문 중에 뭐였을까라고 쭉 생각을 해서 보면 이건 오히려 존 틀맨이 얘가 더 높고 이건 비슷하고 이건 조금 좀 이쪽이 높고 거의 비슷하고 이쪽이 많이 높죠. 그래서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이해하기 쉬웠는가 이걸 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학생들은 일단 강의가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고 이건 비슷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난이도는 이쪽이 더 높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학생들이 볼 때는, 어,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좋은 강의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SPSS는 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저 데이터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척도. 아까 기억하시죠? 척도가 세 개 있었죠. 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순서가 있었고, 그냥 척도가 있었는데 이건 앞에 예, 계량이 빠진 생략된 겁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통계 자료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좀 크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변환하는 거예요.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꾸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변환한다. 아까 우리가 뭐 강의할 때 강의 어떤 세 가지 요인들 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교실에서 하는 어떤 수업 행위와 뭐 평가라든가 외적인 거 뭐 이렇게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이 각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변수로 평가할 것인가, 변수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음악 치료를 잘 받으면 애들이 행복해야 한다. 뭐 이러면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 이런 것들이 개념적 정의고요. 주학적 정의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들이야. 친구 사이가 원만하냐, 뭐 내일이 기다려지느냐, 뭐 오늘에 대해서 뭐 만족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주학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요인이라서 그냥 개념만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념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도라는 게 있어요.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라.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너의 학업 성취도는 얼마큼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럼 뭐 학생들의 듣기, 읽기, 말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조작적 정의를 변환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개념적 정의라고 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논문 제목은 이 추상적 개념으로 보통 쓰여 있어요. 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갖고 왔는데요. 어, 자기 탄력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자기 탄력성은 어떻게 측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기 효능감은 또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자기 탄력성이라는 개념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 주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 변수라고 하고요. 이걸 보통 요인이라고 해요. 논문 제목은 어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거 매개 효과 그러면 또 이렇게 이런 기대 효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논문에 가서는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변수로 측정을 하죠. 변수가 곧 설문 문항이 되는 거야.
논문을 쓰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얘기긴 한데 처음에는 이게 감을 잘 못 잡아서 좀 헤맬 수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계 자료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내용, 즉 조작적 정의로 바꿔서 그것을 측정한다. 이 조작적 전수가 변수라고 표현하고 우리 개념 정의를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측정할 때는 이제 이 변수 하나를 이제 설문 문항이 되는 거죠. 설문 문항. 아까 강의를 잘하느냐, 강의 평가에 대한 개념을 강의를 잘하는가, 뭐 이런 거를 9개 문항, 10개 문항으로 측정을 했잖아요. 예. 이건 이제 강의를 잘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 개념을 10개의 변수로 측정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나는 이걸 보여주고 싶어 뭐 이렇게 되면은 논문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난 논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자기 탄력성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고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탄력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 탄력성은 어떤 뭐 연구자는 이렇게 측정을 했고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측정을 했고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측정했는데 나는 이 논문에는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몇 개의 문항을 빼갖고 와서 나는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이 전개가 되거든요. 예. 다음 넘어갑시다. 자, 양적 자료를 측정할 때 우리가 척도가 명목 척도, 순서 척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는 아까 계량 척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더 세분화돼요.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범주형 자료, 항목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명목 척도라고 얘기하고요. 항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순서가 있는 자료예요. 뭐 경제 상황에는 어떠냐? 그러면 난 상중하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너는 뭐 중산층이냐,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서 척도입니다. 이런 게 순서 척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격이 일정하면 여러분 상류층하고 중산층하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서 척도고요. 뭐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는 뭐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해서 도수가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간 척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왜 구간 척도라고 하냐면 온도 같은 거는 이렇게 크기가 정확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10도하고 20도를 비교를 하면 10도보다 20도가 따뜻하죠? 당연히. 근데 딱 2배 따뜻한가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20도하고 10도를 나눴더니 2가 된다. 2배 따뜻하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까지도 성립하는 경우, 내가 2억이 있으면 그건 1억의 2배죠. 확실하게 나눗셈이 성립하잖아요. 그렇게 나눗셈까지 성립하는 것을 비율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나눗셈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구간 척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온도나 돈이나 뭐 크면 좋은 거고 좋은 건 아니고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돼 있으니까 별로 구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SPSS에서는 그냥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이 두 개는 무조건 다 계량 척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냥
계량척도 이렇게 해서 그냥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목, 순서, 계량척도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명목척도가 뭐가 있는지 그냥 잠깐 간단히 읽어보죠. 뭐 성별, 직업, 뭐 판매 지역, 상점, 안다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명목이에요. 순서척도는 소비자의 태도, 선호도, 사회계층 이런 것입니다. 구간척도는 말이 구간이잖아요. 구간. 간격이 동일하면 구간이에요. 간격이 동일하면. 뭐 온도나 물가지수 뭐 이런 것들이 구간척도입니다. 비율척도는 대부분의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숫자로 되어 있는 것, 점유율, 가격, 숫자, 원가 뭐 이런 것들이 비율척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리커트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문을 만약 받게 되면 대부분의 설문이 리커트 척도로 얻게 돼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그런 질문이니까 너 하루에 몇 번씩 하니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너 자주 하느냐 그러면 매우 자주 한다, 보통이다, 거의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아까 이건 명목 척도는 아니죠. 명목 척도는 아니고 분명히 순서가 존재하니까 순서 척도예요. 순서 척도인데 또 나가서 이게 만약에 구간 척도가 되려면 요 간격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요 간격이 일정할까요? 리커트 척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점 척도를 얻었을 때 요 간격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애매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순서 척도로 끝난다. 이 리커트 척도는 어떤 척도요? 우리가 주로 받는 설문으로 받는 그 척도가 다 리커트 척도인데 만약에 이 리커트 척도가 순서 척도로만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순서는 아까 뭐였어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빈도수만 계산할 수 있어요. 순서 척도인 경우는 분석할 때 빈도수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앞에 우리 강의평가 있었잖아요. 강의평가. 그런데 강의평가를 어떻게 주냐면 아까 어떤 사람은 뭐 3.2, 어떤 사람은 뭐 3.7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평균 내서 주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지 않고 이것도 5점 척도니까 순서 척도로니까 이렇게밖에 빈도수를 못 구한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설문이. 그리고 아까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봐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평균 딱 나오면 얘가 더 잘했구나 알겠는데 이렇게 빈도수 구해가지고서 비교하라 그러면은 정말 머리에 쥐나겠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가 되게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 결과가 생겼냐면 중립점을 포함하면요. 요거요, 요거. 보통이다. 모르겠다. 이게 갖게 되면 순차성에다가 요 등간격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등간격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더 이상 이제 순서 척도가 아니라 뭐요? 구간 척도. 구간 척도는 아까 뭐였죠? 요거였죠, 요거. 그러니까 양적 척도가 되는 거예요.
니커트 척도가 양적 척도가 되는 겁니다. 양적 척도. 양적 척도가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속 말하지만 하여튼 한 번도 안 해본 요인 분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통계적 분석이 다 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립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니커트 척도가 무한 척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니커트 척도를 쓰시면서 4점 척도나 6점 척도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몇 점 척도가 맞다고요? 홀수해야 되죠. 중립점이 있으려면요. 5점이나 7점이요. 니커트 척도는 5점이나 7점 척도로 측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강의평가랑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스마트폰의 만족도예요. 스마트폰에 만족한다는 거는 디자인도 만족해야 되고 가격, 내구성, 부가 기능, AS 이런 것들이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서 예, 결국에는 이것들의 합, 평균이죠, 실은. 이제 평균을 구하면 그걸 통해서 만족도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를 쓰면 어떤 한 속성에 대해서 강의평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의평가라는 속성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그걸 평균을 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좋은 거예요. 리커트 척도가 이렇게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다 중립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량 척도로 안 보이는군요. 숫자가 예, 계량 척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균 내서 표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SBS 보시면 SBS 이제 분석 들어가 보시면은 제일 위가 이제 빈도 분석이고 그 밑에가 기술 통계거든요. 빈도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빈도수 구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범주형 변수, 아까 명목이나 그다음에 뭐였죠? 네, 순서형. 이걸 분석할 때 이걸 쓰는 거고요. 그 밑에가 이제 기술 통계가 나오는데 기술 통계 때는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할 수가 있죠. 볼까요? 예, SBS 보시면 분석하시면은 이제 빈도 분석이 하나 있고 밑에 기술 통계 딴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빈도 분석은 달랑 이렇게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당 교수명 이렇게 하면 빈센트 알핀 학생이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술 통계에 가서 이런 변수를 보내면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다른 것들을 더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이제 살짝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자, 여자 이걸 측정하는 건 당연히 명목 척도로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남자, 여자 측정하는 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 만족도 이런 거는 이제 무한척도, 리커트 척도 같은 걸로 하겠죠. 예. 그 외에 이제 비율 척도로 구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나이가 얼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
풍부함이 있어요. 왜요? 여기는 빈도나 분류하는 데밖에 쓰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가면 뭐 평균도 구하고 여러 가지 각종 분석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같은 걸 측정할 때요. 나이 같은 걸 측정할 때 그냥 만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비율적도로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뭐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순서 척도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를 물어볼 거면 만 나이로 물어보는 것이 일단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지금 7시 23분이니까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데이터 입력입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딱 한 가지만 좀 할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설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한 질문에 답이 하나인 경우거든요. 당연히 그런 게 되게 많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단일 응답인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측정값이 하나. 예. 답이 하나인 경우에 이제 단일 응답 자료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1번 학생들한테 이제 취업 준비로 뭘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귀하의 학년을 뭐냐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학년을 쓰겠죠. 그다음에 귀하가 주로 하는 취업 준비는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뭐 지금 현재 면접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번 응답자는 현재 1학년이고 1학년이고 시점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죠. 2번 응답자는 난 2학년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하나씩만 답변을 한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서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랑 똑같이 입력을 해요. 가로 세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10명이니까 이쪽으로 10명이 가고 측정한 것이 2개니까 변수가 가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인데 뭐 학점 관리를 하고 있다. 뭐 2학년인데 외국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10개의 케이스가 있고 2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1, 2, 3, 4 이거는 1학년, 2학년 쉽게 할 수 있지만 취업 준비 1, 2, 3, 4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변수 보기 가셔가지고 값이 있는데 이 값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돼요. 1은 외국어 공부, 2는 뭐였죠? 2는 2는 자격증. 이런 식으로 그 1번과 2번이 뭔지를 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번 정관리 1번 7번 기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값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데이터북에 가셔가지고 취업 준비 1, 3, 4, 그렇지 뭔지 다 이제 알겠죠. 그걸 이제 보려고 하면 요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숫자하고 문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학년은 이제 뭐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순서가 있으니까 뭐 순서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취업 준비는 이제 항목이니까 명목형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두 개까지 선택 가능. 이렇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뭐 진짜 다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 거는 뭐 여섯, 일곱 개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두 개까지 선택 가능 이렇게 써놓으면 1번 학생은 두 개를 선택했죠. 2번과 4번 자격증과 학점과 이렇게. 네, 2번 학생은 하나만 선택했고요. 어떤 사람은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력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번 학생이 2번하고 4번 선택했고 두 번째 학생은 하나만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자동으로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이거는 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결칙값이라는 소리입니다. 굳이 여러분들 여기 점을 찍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점 찍으면 0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손대지 않으면 빈칸이면 자동으로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복에 가보시면 그러면 여기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준비 2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붙여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 시키면 이거 다시 새로 치고 또 새로 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카피하면 됩니다. 특히 이거 할 때 계속 쓰고 있으면 진짜 되게 좀 황당하죠. 이거요. 전혀 그렇지 않다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이걸 다 쓰고 있으면 되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데이터를 뭐 다중 반응으로 응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빈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 취업 준비도 보내고 취업 준비 2도 보내고 그래서 확인하면 이 빈도 분석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했더니 요 줄 따로 합계 10개 나왔죠. 두 번째 줄 따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외국 공부가 3개고 공모전이 여기 하나고 여기 2개니까 합쳐서 3개고 이렇게 세봐야 되겠죠. 이게 합쳐져서 나와야 되는데 2개가 합쳐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분석하시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중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중반응.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중응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SPSS가 가끔 이제
번역할 때 좀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글을 잘 못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영어 오리엔트된 사람이 번역을 해서 그런지 좀 한글로 좀 어색하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다중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요 취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 완투를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변수군 정의인데 이 두 개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얘네들을 내가 취업 준비라는 걸로 이제 합칠 거예요. 취업 준비. 취업 준비라는 변수로. 근데 코딩 형식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 보기가 몇 번까지 있었죠?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범주형 가셔가지고 범위가 1번부터 7번까지. 모를 때는 대충 1번부터 뭐 15번 이렇게 좀 큰 값 써주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이 취업 준비라는 변수를 추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긴 생겼는데 이게 임시 변수예요. 그래서 이 앞에 달러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지금 SPSS를 꺼버리면 이 변수가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작업하다가 이거 그랬고 다음번에 다시 켜서 다시 하려면은 다시 이렇게 변수군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수를 정의했는데 뭐가 달라진지 한번 볼까요? 분석하셔서 다중반응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랑 뭐가 다르죠? 아까는 이 밑에 두 개가 비활성화되어 있었죠. 예, 진한 색깔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빈도 분석 이렇게 누르시고 이 가상 변수를 우측으로 보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나오는 거죠. 아까 위에 10개, 7개 있었는데 그 합쳐서 17개가 한꺼번에 다 계산됐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보시면 전체를 100%로 보고서 퍼센테이지를 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명인데 답이 17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170%로 보고서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보통 이제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옆에 퍼센테이지를 써줘야 되거든요.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쪽 퍼센트를 쓰겠어요? 아니면 오른쪽 퍼센트를 쓰겠어요? 네. 뭐 어떤 걸 써도 틀리다 뭐 이런 건 없는데요. 어,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은 17명한테 조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쪽을 써주면 아 10명이었는데 17명이 답변을 했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답변한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이게 다중 반응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이게 100%가 넘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 퍼센테이지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질문에 두 개 이상의 답을 쓰게 될 때는 SPSS에서 이렇게 다중 반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변수를 합쳐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 이제 코딩을 이렇게 했어요. 보통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리코트 오점 척도는 뭐라고 이제 쓰냐면 이쪽이 very 네가티브 또 이쪽 이제 very 포지티브 또 이런 식이에요. 또는 뭐 이쪽이 strongly agree 매우 동의한다. 이쪽은 strongly disagre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점이고 이쪽이 5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보통은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합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전부 합산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동의하는 것을 이렇게 우측으로 전부 다 갖다 놔요. 방향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합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이거 5점이 좋은 거죠. 성능이 좋다. 5점이 좋은 거잖아요. 기능이 다양하다. 5점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AS가 좋다. 이것도 5점이 좋은 건데 갑자기 중간에 가격이 비싸다예요. 그럼 5점이 좋은 거예요? 1점이 좋은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일부러도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일부러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문을 받을 때 그 부정적인 문장을 넣어요.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이 좋다. 그다음에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질문을 넣습니다. 그럼 완전히 반대되는 질문이죠. 디자인이 좋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의 없이 뭐 아이 그래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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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체크를 할까 봐 사람들이 가끔가다 계속 긍정문이 나오다가 부정문 나오고 긍정적인 말 나오다 부정적인 말 나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정적인 문장을 넣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논문 쓰는 일이. 진짜 내 인생의 뭐 가장 중요한 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 설문에 체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거든요. 별로 관심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이 쭉 들어가다가 부정적인 문장이 들어오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해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방금 전에 디자인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2번이 만약에 디자인이 나쁘다. 이렇게 2번 문장이, 2번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1번에 5번을 쳤으면 2번은 1번을 쳐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것이 부정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거의 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것은 5점을 줬는데 부정적인 것은 이 정도 주는 거야.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같은 질문의 평균이 뭐 한 4.5가 나왔으면 실제로 이제 부정적인 질문은 평균이 1.5가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뭐 한 3.5쯤 나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서 그래서 부정적인 문장을 넣는 것이 좋다라고 무책임하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무책임하게 말하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문장, 뭐 디자인이 좋다, 2번 디자인이 나쁘다 이런 건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얘 때문에 다 망가져요. 설문이.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도 교수님은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그냥 30문항 정도가 있으면
부정적인 거 한 5문항 정도 넣고 나중에 그냥 얘는 분석하지 말고 빼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정신 차릴 때만 쓰는 걸로 하고. 근데 원래는 지금 제가 이제 코딩 변경 하잖아요. 코딩 변경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코딩을 변경해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해도 방금 전에 했듯이 4.5 나오던 게 1.5가 안 나오고 3.5 나오기 때문에 얘 넣어버리면 분석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딱 대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힘들다라고 하고, 어쨌든 우리가 코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정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긍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 1번 쳤으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5번으로 바꾸고, 얘는 4번으로, 얘는 3번으로, 얘는 2번으로, 얘는 1번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이었던 것이 긍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코딩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지금 다 실습 같이 따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가격 볼게요. 가격이 지금 2번, 1번, 3번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거꾸로 바꿀 거예요. 요게 지금 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긍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변환에 가셔가지고 변환에 가셔서 코딩을 변경하는데 같은 변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코딩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게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면 가격이라는 걸 코딩을 할 건데 변수를 코딩을 바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 값하고 새로운 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1점이 5점이 되고 2점이 4점이 되고 3점이 3점 되고 4점이 2점 되고 5점이 1점 됩니다. 이렇게 원래 값하고 새로운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추가하면 이렇게 바꾸겠다고 나왔죠. 그래서 확인되고 계속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시면 기억하시죠? 아까 여기 213 이렇게 돼 있었는데 확인 누르시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213이 453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코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되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어, 뭐 이렇게 긍정 뭐 이렇게 힌트 써주셔야 됩니다. 나 바꾼 거다 긍정문으로 뭐 이렇게 써주셔야지 안 써주면 나중에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령을 보시면 뭐 18세, 19세, 20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연령별로 좀 분류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연령을 좀 붙이려고 해요. 얘네들은 10대, 얘네들은 20대 초반, 얘네들은 30대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환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한 다음에 요 연령, 나이를 바꿀 건데 내가 이것을 연령층이라는 변수로 바꿀 거예요. 연령층. 연령층 어떻게 바꾸냐면은 최저값에서 19세까지는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로 가서 20부터 24까지는 2를 주고요. 25에서 29까지는 3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값에서 30서부터 끝까지는 4를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누르시고, 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연령치라는 변수가 새로 생겼어요. 얘네들은 뭐가 됐어요? 1이 됐고 얘네들은 2가 됐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변수 보기 가가지고 연령층이 1은 10대, 2는 20대 초반, 3은 20대 후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4는 30대 이상.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연령층 다시 한번 볼까요? 데이터 보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10대,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제가 아까 봤듯이 사람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표를 해서 구할 때 보기가 쉽죠. 예, 표를 이렇게 할 때 연령층으로 나눠가지고 디자인 만족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통계란 가셔서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써줄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서 20대 후반에 디자인 만족도가 가장 높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같은 것을 그냥 계량 척도로 얻었다 하더라도 순서형 척도로 이렇게 바꾸실 필요가 가끔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뭘 배웠냐면은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했었고요. 다른 변수 코딩 변경했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우리 할 수 있냐면은 디자인 만족도, 성능 만족도, 기능 만족도, 가격 만족도, AS 만족도잖아요. 전체 만족도 평균을 구하고 싶죠. 전체 만족도 평균을. 그래서 전체 만족도 평균을 하나 구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변환 가서 보시면 새로운 변수 계산이에요. 변수 계산이 있습니다. 변수 계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변수 이름을 만족도 평균이라고 쓸게요. 만족도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디자인 더하기 성능 더하기 기능 더하기 가격 더하기 AS 이렇게 다섯 개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해주면 평균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예. 여기 보시면 함수 집단이 있어 함수. 평균은 통계죠, 통계. 통계 가보시면 이런 함수들이 쭉 있는데 평균이 영어로 뭘까요? 평균이 에버리지가 아니라 민입니다, 민. 예, 민. 그래서 민 선택하시고 미로 보내요. 민 안에다가 변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디자인 집어넣고 성능 집어넣고 기능 집어넣고 가격 집어넣고 AS 집어넣는데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요 변수 사이에 콤마를 다 넣어야 돼서 콤마 넣는 작업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은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딱 생긴 거예요. 만족도 평균. 예, 쫙 생겼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분석하셔서 표에 사용자 정의표에 디자인 만족도, 성능 만족도, 기능 만족도, 가격 만족도, AS 만족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족도 평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확인. 남녀 간에도 보고 싶으면, 남녀, 네, 남녀 조사 안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예, 이것도 자릿수, 예, 자릿수, 예, 요약 통계란 가셔서 NNN 모든 항목에 적용, 닫기, 확인.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일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20대 후반이군요. 20대 후반은 특히 디자인과 성능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20대 초반은 기능에 만족을 하고 있고 10대는 가격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